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6일간의 긴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어떻게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3일 근무하고 나서 한글날이 오늘 이제 월요일날 끼면서 3일간의 연휴가 또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마 그 지난주 3일에 휴가를 내고 긴 휴가를 내시는 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하루 마무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2월에 크리스마스 전까지 해가지고 휴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내셔서 쉬시는 게 아니면 또 휴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지난주 리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한 주였죠. 다우지수 한 주간 0.33% 하락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0.4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 상승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금요일날 상승이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지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좀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시작도 좋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역시나 고용지표였을 텐데요. 고용지표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제 구인이직 보고서 채용 건수가 먼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난달에 892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880만 건이어서 고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961만 건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전보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 상태에서 잘라버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충격이 조금 더 컸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던 실업률이랑 비농업 고용 건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3.8%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는 3.7%였는데 결과치는 3.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농업 고용 건수가 충격이 너무 컸어요. 지난달에 18만 7천 건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 이번 달에 얼마 나올 거야? 라고 했을 때 17만 건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에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발표를 했는데 33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을 2배 정도 넘어서다 보니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시장이 패닉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전의 선물에서는 지수들이 약간 이제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표 발표되고 나서 바로 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10년물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채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난리가 났었죠. 근데 시장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과치 발표되고 나서 또 바로 이제 스카이라켓처럼 이제 떠올랐죠. 그래서 장중에 4.86%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795%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금요일 날 장이 왜 올라서 마무리했냐?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저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다들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가능한 이야기들은 이제 막상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 같은 것도 찾아보잖아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는 조금 낮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게 임금이 상승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겨우 어떤 그 고용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좀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가 장중에 다들 10년물, 20년물 할 거 없이 다들 이제 그 최고치를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치를 역시 기록을 했고 이제는 좀 떨어질 일만 남지 않았냐라고 해서 이제 장이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이 올랐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 몇 주간의 지수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그날의 어떤 장의 움직임을 예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런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손절을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안 좋은 판단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제가 그 과거에 이제 추석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은 저희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정도는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베어 마켓이라 아니면은 이제 그 불마켓의 초입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베어 마켓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찌 보면 데드캣 바운스처럼
것처럼 잠깐의 베어마켓 랠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베어마켓의 랠리 이후에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됩니다. 만약에 베어마켓의 랠리를 우리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 보였던 거라고 하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주가를 매일 확인하면 좀 힘들다라는 것은 있겠죠. 지난주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요, 역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제 주 초에 테슬라랑 리비안이 3분기 차량 인도랑 생산량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살펴보면요. 인도량이 43만 5,059대 나왔어요. 이게 예상치가 46만 1,000대였으니까 예상치보다 안 나왔고요. 이거를 조금 그래도 감안을 했던 것은 올 여름에 이제 그 공장이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핑계로 공장이 일시적인 셧다운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향이 좀 있어서 생산이던 인도던 3분기에 좀 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가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3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7% 정도 하락했습니다. 역시 셧다운의 영향 때문이었을 거고요. 생산 같은 경우에는 43만 488대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를 보면요. 36만 5,923대니까 많이 발전을 한 거고요. 전분기가 47만 9,700대니까 전분기보다는 조금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생산한 거에서 생산 비중이 모델 3랑 Y가 97%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모델 S로 시작을 하는 회사지만 모델 S라든지 XL 럭셔리 모델은 지금 생산량에서 3% 비중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8월 달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3%로 중국이 7월 달에 7.5%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 Y라든지 이런 것들 가격 인하하면서 시장 점유율 한 2배 정도로 올랐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테슬라가 선도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판매량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면 60%입니다. 근데 이게 60%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좋네라고 할 수 있지만 2위랑 3위의 격차가 너무 커요. 2위가 쉐보레고요. 3위가 포드인데 쉐보레는 시장 점유율 6%, 포드는 5%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역시 테슬라가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중국 내에서도 여전히 확대를 하고 있다. 물론 가격 인하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요일 날 장 초반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요. 미국 내에서 모델 3 가격을 또 인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됐었냐면은 지금 월요일 날 발표를 한 인도량이나 생산량이 오케이 거기까지 안 나온 거는 우리가 그 여름에 공장 셧다운 했으니까 이해할게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모델 3 가격을 인하를 하니까 야 그럼 이게 진짜 힘든 거 아니야 너네? 이거 조금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장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 올라가면서 아마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이 15,564대 나왔고요. 예상치가 14,000대였으니까 예상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6% 증가를 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2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꾸준히 인도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생산량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좀 볼 수 있고요. 생산 같은 경우에는 16,304대를 했는데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2년도 3분기에는 13,992대를 했으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개선이 됐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생산량에 대해서 다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리비안이 올 한 해에 5만 2천 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예상치가 좀 높았다라고 봐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는 실망했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인도할 것으로 인도량이 예상치는 4만 9,100대입니다.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난해에 대비해서 꾸준히 생산량이나 인도량을 잘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치였고 이게 그 리비안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많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세 가지 투자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이에요. 올 1분기에도 직원을 6% 감원을 했고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같이 자동화 공정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절감인데, 왜냐면 지금 테슬라도 계속 그런 게 골치 아프잖아요. 원자재 가격 오르고 막 이러면 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절감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냐면, 2026년에 이제 그 R2 시리즈, 지금은 R1T랑 R1S 이렇게 두 개잖아요. R2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ECU라고 하는, 과거에 제가 이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각 부품을 연결해 주는데 그게 이제 구역별로 되는지 뭐 이런 건데, 요거를 최소화 시켜 가지고요. 60% 감소시킬 예정이에요. 그리고 와이어 하니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자동차에서는 우리 몸으로 치면 혈관 같은 거거든요. 이 와이어 하니스 같은 경우에도 25% 감소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감소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부품 수를 많이 줄이고요. 자동 공정에서 뭐 프레임을 한 틀로 찍어낸다든지 이런 과정으로 찍어서 생산 효율을 증가시키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원자재 절감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용 절감이나 원자재 절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면, 제가 과거에 리비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어떤 모든 생산 라인에 그 어떤 에코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거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축을 해놓은 상태인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본인들이 원자재부터 끝단의 판매까지 다 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스타트업들은 이런 것들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리비안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고요. 투자 하이라이트 세 번째는 차량의 대당 판매 단가가 이제 상승한다라는 것인데, 최근 이제 그 금요일 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차량 가격을 이제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애초에 가격 모델별로 가격을 굉장히 상세하게 쪼개놨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수요에다 맞춰놨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가격 인하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리비안 주가가 목요일 날 왜 폭락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초에 발표했던 이제 생산 가이던스, 이게 52,000대인데 요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모자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타는 뭐였었냐면 3분기 실적 예상치랑 12 발행이었어요. 3분기 실적 예상치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지만, 근데 이게 상향 조정을 했어도 시장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이거는 장중에 나왔거든요. 3분기 실적 예상치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었는데, 장 마감 후에 나온, 이게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죠. 수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발표된 12 발행이 가장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 마감 후에 12 발행한다고 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주가가 8% 정도 장 외에서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목요일날 장이 시작하고 나서 23%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 그 리비안이 IPO를 한 이후에 일간 최대 낙폭이에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반응이 좀 과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연초에 상승한 거,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8% 정도 되지만, 그래도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대부분 반납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3분기 실적부터 좀 보면요. 이제 매출에 대해서 12.9억 달러에서 13.3억 달러 정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기존 대비해서는 조금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시장의 예상치는 1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하단이 12.9억 달러예요. 그리고 상단이 13.3억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예상치는 그 중간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단 12.9억 달러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도 3분기에 달성이 5.4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장족의 발전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정타였던 12 발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그러니까 현금을 바로 현금 등가물이라는 거는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뭐 주식이 됐든 간에 뭐든 팔아서 예금이 됐든 바로 현금으로 땡길 수 있는 건데, 이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91억 달러가 있어요. 이게 2분기에 102억 달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91억 달러면 충분히 1년 넘게는 버틸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한데, 지금 시비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는 것은 지금 뭔가 그래도 조금 현금이 부족한가? 라고 하는 시장의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첫 번째로는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원래 성장주는 이런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아카데믹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과거 이제 그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현재의 주가를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미래의 가치를 땡겨올 때 이제 분모와 분자가 있잖아요.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국채 금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뭐 이제 그 무위험 금리 이런 식으로 좀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나눠주는 값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의 주가를 평가할 때 더 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주가를 평가할 때 성장주들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들은 이런 고금리 시기에 좀 불안불안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금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시비 발행이라는 게. 근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 발행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채권을 발행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 채권 같은 경우에는 녹색 채권으로 발행을 합니다. 근데 녹색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금리를 좀 낮게 발행을 하는 채권이에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낮게 해도 좀 높은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고요. 지난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똑같이 겪었어요. 지난해 제 방송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요.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올해 이제 그 2023년 되면은 경기 침체 온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타트업들로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CEO가 직접적으로 우리 1년 정도는 버틸 자금 충분히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했었던 사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에 대한 잣대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시기예요. 금리 인상기에는. 그래서 작년에는 정책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이 이런 안 좋은 잣대를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요.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전했지만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는 결국에 성장주들이 다시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 금리가 어디까지 이게 오를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일각에서는 7%를 보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계속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좀 뇌화부동하기에는 좀 힘든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을 한번 떠올리면서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좀 버티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좀 막바지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찌 보면 마지막 시험 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1월 7일 날 3분기에 정식적으로 실적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 주가가 빠진 거는 그게 미리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특이한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폭락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식이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계속 자동차 얘기만 하는데, 지금 자동차 연합의 파업이 굉장히 이슈죠.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포드랑 GM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주가가 각각 0.84%, 1.95%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번 주에 신규 파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얘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파업이 조금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뭐 포드나 내연기관 자동차 주가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파업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자동차 출고가 늦어질 거고요.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은 중고차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최대한 좀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협상 결과로 얼마나 임금 인상을 하는지가 내연기관 자동차들한테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수요일 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FOMC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사실 FOMC 회의록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난 FOMC가 사실 점도표의 변화도 조금 있었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슈가 부각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날 FOMC 회의록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고용지표 굉장히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날 인플레이션이랑 근원 인플레이션 발표가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이번에 0.3% 나와서 지난달에 0.6% 대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난달이랑 같은 0.3%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고용지표도 고용지표지만 지금 FOMC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FOMC에서 볼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인플레이션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에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중국은 이제 0.1% 정도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디플레이션이다 이야기가 많은데 이번 달에는 0.2%로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두 눈 부릅뜨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어찌 보면 긴 연휴에서 돌아와서 힘든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화이팅 하셔서 일상으로 잘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